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을 방문해서 질타를 하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하지만 재계는 안 그래도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상법 개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노동과 친기업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나오셨고요.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또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공장을 직접 찾아서 장시간 근무 환경을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네, 현장 간담회의 분위기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주 뼈있는 질책들이 여러 차례 갔죠.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오고 난 뒤 이틀 뒤에 이제 SPC 그룹이 10월 1일부터 생산직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SPC 그룹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면 좀 근무 개선이 산재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SPC 이제 파리바게뜨 이 공장에서의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허 회장께서 수차례 어떻든 안전 문제 그리고 이 설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사고 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니까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좀 실제로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로서 당장 교대 시간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한 걸 조치를 하겠다 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SPC는 산재 사고가 그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크게 난 것도 2022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거, 2023년 8월 달에, 2025년 5월 달에 있었는데 2022년에 사고 나고 교반기에서 근로자가 이제 들어가서 끼어서 죽는 사고가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그 사고 난 현장을 갖다 그냥 천으로 둘러놓고 일을 다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죠. 그 대단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것들이 거기에 있는 임원이나 본부장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고 허영인 회장이 이익 내라고 손익에 문제되면 안 된다고 막 쪼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허영인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SPC는 바뀌지 않은데 깜짝 놀랐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허영인 회장이 안 바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이번에는 진짜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소통도 안 됐고 허 회장이 혁신에도 실패했고 또 국민들 신뢰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찾고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가야지.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하신 경비 절감을 위해서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회사의 이익률도 대단히 낮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것이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 그때 사망 사고 그때가 발생했을 때도 SPC 그룹이 대책을 발표 안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도 3년 동안 1,000억 원, 그러니까 안전설비 확충을 위해서 1,000억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게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진 것인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인지 생산 현장 자체에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 정영근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1,000억 원의 안전설비 투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비 투자도 중요하고 안전의 어떤
각종 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업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 마인드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안전 장비를 더 확충하고 뭐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C 그룹은 앞에도 이제 나왔지만 지난 몇 년간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언론의 질타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 뭐 수사도 들어갔었고 뭐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저는 기업 경영의 근본적 마인드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가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변할 거다, 계획만 가지고 변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좀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최초부터 이제 대책들이 나왔지만 별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갔어요. 가서 이제 바로 이제 8시간 추가 근무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또 만약에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지금 이미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억 원이 투자됐다고 했는데 사실 2024년까지 835억이 투입됐어요. 됐어요? 예, 835억이 네. 투입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생산 설비에 대한 직접 개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부분이 외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비핵심 간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형식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인 개선이 부재가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624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624억이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쓰인다면요. 사실 지금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8시간의 장기간 근로는 폐지가 됐지만 그 이외에 공정별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공정별의 리스크였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점검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됐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진짜 세부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저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안전성이라든지 조직 문화에 대한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조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산업 안전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8시간 이후에 그 추가 근무를 폐지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급여는 그렇죠.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이제 뭐 시간당 뭐 급여를 초과 올리면 근로가, 모르겠는데. 야간 근로, 초과 근로가 이제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허 회장이 정확한 좀 답을 내놔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000억을 투자한다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 내용, 안전과 관련된 집행 내용은 없어요. 회사의 그냥 일상적인 그 투자 행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엎어서 그냥 뭐 투자 좀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안전장과 관련된 거는 낸 거고 회사도 보면 실제로 형편도 이제 되게 어려워졌어요. 2022년부터 불매운동 이런 것들 소비자 신뢰 있고 뭐 네. 대리점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이 파리바게뜨 대리점들이 꽤 괜찮게 됐었는데 불매운동 이후에 되게 어려워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사의 이익도 보면은 2022년 895억, 뭐 900억, 950억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은 매출액연금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가감하게 정말 바뀔 수 있는데 이 허 회장께서 그 유명한 이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이제 그 모델 아닙니까, 그죠? 네. 거의 뭐 창업자의 둘째로 어렵게 산이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 본인이 45년생인가 그러니까 연세가 한 뭐 80세 정도 이상 되시는데 그 옛날 자기가 성공한 마인드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혁신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의 소통의 구조가 완전히 막혀있는 이런 구조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꽤 괜찮은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현장이 바뀌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원들도 그 목소리를 못하고 허 회장 그걸 듣기 싫어하는데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을 데리고 이 지금 관세 협상 바쁜데 갔다 왔겠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바뀌어야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노사관계라든지 이 간행들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80년대 70년대 거기 머물러 있는 거 태행적이다 대단히. 근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차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관련자 뭐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심 뭐 유죄 뭐 판결 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여러 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아예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이 SPC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수사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라는 게 어쨌든 걸리겠죠.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부터 발생한 사고인데, 네. 2020부터 이제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사실은 그 김 대표가 전 대표가 SBC 대표가 1년에 이제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렇게 네.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행도 없고 그러다 뭐 그다음에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나오고 자기는 책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화 돼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정부 딱 뒤에 숨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있다 이렇게 하고 사용자들 편들어 주니까 사실은 안전 또 다시 다 후퇴시켰던 거죠 대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도입되고 나서도 사측에서 되게 이제 불만들 볼멘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1심에서 잠깐 구속되거나 삼포산업 같은 경우에 뭐 최초 사업장이 돼가지고 1심에서 뭐 1년 6개월 실형 살다가 보석으로 나오고 두성산업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 함안에 있는 거기도 수차례 그런 일 벌려가지고 1심에서 구속됐다고 보석으로 나오고 이런 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왜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 때는 그렇게들 막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쳐버리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철강에서 노사관계 이렇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전국의 사업장을 한번 돌아봤더니 이 사용자도 변하고 바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노동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특근 안 매고 매라 해도 안 맸어요. 네. 그리고 안전하 이거 신발끈 안 묶고 이랬는데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 선배님 천지 개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전에는 이 산재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고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고 안 된 것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속도만 내면은 어떻든 우리가 좀 직장에 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작년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한테까지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같은 법, 다른 현실이라고 봐요. 진짜 법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요. 기업 규모하고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유죄 판결 같은 경우가 89%, 90% 정도가 다 중소기업에서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법을 잘 안 지켜서 그렇고 더 위험해서라기보다는요. 제도적으로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 여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률적 규제보다는 각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럼 행정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 저도 뭐 많이 가봤지만 현장 여건이 열악한 곳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몇 초 사이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장인데 중소기업 여건은 정말로 많이 떨어진다. 이게 현실 아닌가요? 네, 현실은 맞습니다. 네. 앞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이제 한국의 이제 산업
재해가 또는 중대재해가 작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데서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죠. 뭐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이 그런 산업안전 재해가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그럼 과연 이 작은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경고 효과는 있지만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이 나아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산업안전의 모범이라고 했던 영국에서 산업안전의 기틀을 세울 때 결국 나온 결과는 뭐냐? 수십 년간 사실은 노사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제도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윤보다 산업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안전을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부나 노동부 특히 이런 곳에 지원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바뀌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지원 대책들을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본질적인 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딜레마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5인 미만 사업장 아직 진행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50인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50인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새로 이제 온 우리 노동자 출신 장관께서 근로감독관 산업재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로감독관 현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로감독관도 많이 뽑아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도 뭐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가보면 안전에 대한 대표이사나 사장님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그래서 네. 일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오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할 때도 모자 똑바로 쓰고 그 위험한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예방 효과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면은 거의 뭐 구속되는 사례들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을 갖다 안 하고 뭐 부주의해서 발생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장을 갔다 오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쟁점을 만들어서 어느 노동자가 사장님 구속시킨 걸 원해서 이 법을 원하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아마 뭐 노동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훨씬 더 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안착시키고 제대로 착근시키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것도 발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 회사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거는 좀 이중 아닌가요? 이중과제, 이중규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의되는 상황이니까요. 발의된 거죠. 물론 발의가 된 거지 통과된 게 이제 아직 아니니까. 통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아마 과정에서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큰 사고들이 사실 계속 일어났었어요. 뭐 아파트가 붕괴한다든지 건설 중인. 근데 과태료나 이 생각보다 과징금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제출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정에서 이게 진짜 예를 들면은 징계성으로 예를 들면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과도하게 좀 설정된 거냐 이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은 논의가 사실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문제의식 자체는 건설 현장이 워낙 이런 사건 사고와 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중 규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이미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고 있는 곳이니까 건설사.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상임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다수의 이해관계들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약 구조를 엮여 있는데 이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를 1차 사업자들한테만 주더라도 그 1차 사업자한테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걸쳐 있는 실제 전반적인 이제 이해관계들하고 하청업체. 다 하청업체도 물론이죠. 그래서 연쇄 타격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런 중복적인 이중 처벌이 없기 위해서는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매년 전체 산업 재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되게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요. 오늘같이 뭐 폭염이라든지 그렇지만 날씨가 많은 폭우라든지 날씨나 지형이나 외부 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처분이 맞아요. 매출액의 최대 3%면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매출액의 3%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건설사들이 영업이익이 10% 넘는 데가 없을 거려. 5% 그렇죠. 미만인데도 꽤 될 텐데 거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영업 정지 처분까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사 그리고 입장에서는 광급공사나 이런 데도 네.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좀 가야지 처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 기업의 규모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아마 뭐 상임이사님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예. 자, 정부 여당이 또 지금 노란 봉투법 처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배가 압류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뭐 여야 각 의원의 입장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좀 찬반이 팽팽하고 윤석열 정부 때 뭐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가 됐던 법이죠. 그만큼 이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네. 환노위는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좀 반영하길 바랬던 그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교수님께서 좀 먼저 좀 설명을 요약을 좀 해주시죠. 환노위 통과된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원래 요구했던 부분들, 개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더 지금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사실은 지금 이제 노동계 의견과 경영계 의견이 되게 대립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했을 땐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지금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느 정도 반영됐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로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쟁의의 개념 보게 되면요. 예전에 환노위에서 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법에서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과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환노위에서 냈던 얘기는 이게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과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해외 건설을 뭐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92조 2호에 대한 이제 감옥부터 라움까지 돼 있는데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했을 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손배 청구하고 배상 책임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안에서는 실제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로 인한 이렇게 돼 있거나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얘기예요. 과연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보완이 되면서 실제 논의 초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든지 쟁의행위에 대한 참여 경위 및 정도라든지 실제 손해발생 정도의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노동계나 경영계가 다 지금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이제 범위라고 한다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결정이죠. 여기에 대한 건데 개정안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라는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이거를 어떻게 확대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해외로 공장 이전한다. 이거는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일 수 있죠. 그럼 이거 반대하면 쟁의행위에 포함된다. 이건 이제 경영에 사실상 노조를 참여시킨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지금 경영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마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강하게 있죠. 네.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수순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지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기존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놨던 거는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 근로조건 결정사항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쟁의행위에 가게 되면 진짜 그냥 임금만 가지고 파업을 해라. 근데 사실 한국의 또 대기업 노조들에서 또 국민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경영계도 예를 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본인들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한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뭐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러기 위한 쟁의를 애초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저 부분 사업상 경영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법이 실제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다툴 겁니다.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 결정이냐 아니냐, 쟁의의 대상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두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아마 판례들로 조금씩 정리될 거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뒤에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소송을 이제 기업 측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들에서 그동안 좀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차등으로 해야 된다. 네. 참여의 정도나 실제 손해 정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원들 결정으로 나오면서 사실 그게 이제 법에 반영되듯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정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소송이나 시행령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한 20년 정도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고요. 우리의 노조법이 사실은 대단히 좀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대단히 협소하게 제한했다. 그래서 이익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권리 분쟁은 전혀 못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교 체제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우리 협소하게 이렇게 제한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열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 3년 전에 우리 옥포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51일 동안 정말 그 0.3평 정도 되는 그 철장에 갇혀가지고 뭐 51일을 갖다가 투쟁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대단히 투쟁적인데도 그 정규직 노조도 독거를 갖다가 완전히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싸움을 왜 할 수밖에 없었냐? 체제가 교섭과 관련된 구조가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과거의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파업들을 갖다가 지양하고 실제로 노사가 좀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가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3년 전에도 대우조선 회사에서는 우리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교섭을 회피했습니다. 물밑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청 노동자를 대표하는 뭐 사장들은 우리는 회사에서 기승받은 금액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 대우조선에서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이게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 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노란봉투밖에 들어와서 노사와 교섭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 이제 사업 경영상의 문제로 확장됐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파업은 있어 왔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파업할 수 없다? 이거 사실 전 세계 노동조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족쇄를 채운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이죠. 해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원만히 교섭해야죠. 공장 통째로 뜯어가지고 외국으로 다 나가는 이런 구조로 갖다가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은 결국은 성실하게 현장에서 교섭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나와서 좀 열심히 교섭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하도급 구조 이것들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근로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근로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을 실행이 되면 아까 조상임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펌이 돈을 벌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가능성은 있으나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실제 쟁의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 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내 투자에 대한 것이 더 약화되거나 임금이 축소되거나 전환 배치를 해서 당장 적극적인 노동 조건에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파업사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제 우리의 노조법과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노사 양측의 주장들이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달라 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원인 헌법은 이 노사관계에서는 집단자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대화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긋기 시작할 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불법 파업이나 극단적인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자치 영역으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가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되 우리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되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늘 회사는 정부의 뒤에 숨고 법 뒤에 숨고 로펌 뒤에 숨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극단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서 사측 노조의 편을 들고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 같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좀 대화를 갖다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 명확히 선긋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 이게 집단 자치의 영역이다 보니. 이 부분 짚어보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개인 노동자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 노란봉투법도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에 노조 활동 있다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 밖에 노조 행위, 그 밖에 이것도 참 고민을 늘리기 줄였다 하는 식의 해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정 대표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손해배상의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도 이제 대우조선 거제 통영 고성 하청 노동자들 5명에 대해서 그게 파업이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47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하면은 한 110
5억 정도. 네, 감당할 수 없는 예, 거죠, 감당할 개인 수 없는 차원에선. 부분을 갖다 개인한테 때린 거죠. 사실은 뭐 이 노동자들이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10년 해봐야 3억 버는데 10년 해도 3억 벌고 30년만 하면은 뭐 9억이나 될라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한테 100억 이상을 갚으라 하는 이런 황당한 이 징벌적 이런 그 노동조합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이런 식의 소송을 걸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법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사실은 개인한테는 손해배상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에만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지금 아쉽다는 불만을 이야기 또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협상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은 사무리 회사에 마무리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교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타결된 내용 그 당시에 타결된 내용 봐도 뭐 크게 뭐 임금 한 5%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그 뭐 크게 나아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큰 상처를 입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 노동자들은 아주 10대 이상이 가더라 해도 뭐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갖다 대려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깨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될 부분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밖의 노조 활동이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은 노사가 현장에서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만들어낼 부분이지. 저는 이 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극단적인 파업이나 불법 파업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저는 산업 현장의 평화가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노조 외에 개인 배상은 아예 하지 마라.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달라.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전제로서는 어렵고 물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안 하고 이제 노조한테만 네. 하는 이제 손배를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까지 반영되지는 않아서 뭐 노동계 입장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의 전반적인 건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얻은 게 많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손배 여기서 이제 그밖에 노조 활동에 들어간 부분은 저는 이거는 아마 경영계에서 계속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쟁점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해석의 문제가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마 경영계는 공정정보 금지 같은 것들을 이제 결국은 바꾸자 그거랑 맞바꾸자 이런 거에 이제 나올 거라 예상이 돼서요. 이대로만 정리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결국 노사관계라는 것은요.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계 편을 뭐 입장에 좀 서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방어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손배 이 3조가 이렇게 개정된 거는 노동자 쪽의 방어권, 이제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나머지 조항들에 있어서는 경영계도 그만큼의 방어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아마 논의가 좀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교수님도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생각해요. 된다고 보십니까? 예, 바뀌어야 되는 거 맞고요. ILO 협약을 보더라도요. 87조라든지 98조를 봐도 이 결사의 자유가 단체 교섭권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실제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남용하게 되면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의 결사의 자유를 다 유지해주고 실제 위축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하나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폭력이라든지 불법 행위까지 실제 면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법 질서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건드리면서 사회적 신뢰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폭력 행위라든지 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위법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 쟁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면 안 되고요. 다만 실제 이게 정당하게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실제 쟁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계속 청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조 활동이 위축됐던 건 맞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원청과 하청에 대한 네네. 그 회사와의 교섭할 수 있는 구조 지금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반영해 달라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용자 우리 노동계 요구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선언적인 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실질적인 감정노동- 이제 지배력이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교섭을 하라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나오션하고 뭐 이 대법원 현대제철과 관련된 대법원 1심 행정법원의 판례도 어떻든 교섭권이 있다. 교섭해라 이렇게 요구있고 이거는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벌 기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벌 대기업 그 계열사 뭐 이 정도까지는 다 교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측. 근데 그 산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그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배 종속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 노동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플랫폼 노동자들. 근데 이 노동이 되게 커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든지 뭐 사회 체계가 좀 빨리 안 따라가 주면은 또 극단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0.3평에서 이거 불배터에 의해서 하청 노동자들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고 사실은 뭐 꽤 괜찮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여전히 노사 문제 노동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특수 용접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게 하고 있고 본래 원청사에서는 나한테 대해서 한 뭐 15,00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나는 10,000원도 못 받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 중간에 이 착취하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요구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플랫폼 노동 뭐 이런 배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쪽 부분에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산업적으로 교섭을 풀어나갈지 또는 뭐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노사 입장에서 사측이 나갈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서 이제 뭐 법이 입법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법이 나오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법의 취지들은 현장이 변해야 된다. 현장이 변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60, 70년대 그런 노사 생각이나 간행으로는 뭐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이제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긴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외투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영계는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저는 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얘기는 좀 굉장히 약간 너무 과하다. 네.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이 개정된 노란봉투법 2, 3조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과 교섭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안 되고 사실은 유럽과 이제 유럽 수준에 지금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려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지금 개정된 것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어디까지를 이렇게 볼지 이건 앞으로 계속 다퉈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종의 기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거는 결국은 소송으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법의 취지가 현장에 자리 잡는 것보다 소송만 뭐 10년씩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사용자 지위 관련돼서 이 법의 취지 맞는 거냐 아니냐 소송 뭐 3심까지 가게 되면 7, 8년 가는 거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저는 중간에 시행령 과정이나 이런 데서 노사 간에 조금 요거보다는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조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너무 소송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사내하청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간 경우가 많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이 소송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는 정부에서 약간 시행령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 노사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양쪽을 구체적인 좀 가이드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다소 좀 기싸움 측면에서 저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용자 간주 요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게 되면은요, 실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근로시간 누가 갖고 있냐, 그리고 휴게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실질적인 관리 여부에 대한 부분이 판단돼야지 이 실제 사용자 간주 요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판례도 없고요, 제대로 된 게. 네.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고요. 지금 이 상공에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노사관계 법제 같은 경우는요. 주요 철수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조적 촉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왜 해외 이전하고 싶고 철수하고 싶다는 얘기냐면은 노란봉투법에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대되거나 이게 강화되면은 파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청을 책임져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이외에 다른 예권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 같은 거.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감사 분리 선출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증가도 있고 환율 및 통상 환경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가 실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지 이걸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 노사관계 법제로 인해서 실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네. 오버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듣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그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한국의 노동법이 노동자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돼 있냐. 지금은 사실은 억압되어 있는 것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과정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독일에 가서 이렇게 독일의 노사관계를 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사용자면 독일에서는 경영 안 하겠다 이럴 생각이 정도로 독일의 노조법이라든지 뭐 이중결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사용자에게 어렵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프랑스 뭐 연금 문제로 파업하는 거 보시잖아요. 대단히 레디컬한 그런 싸움들도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한국에 철수하겠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플랫폼 노동 쪽에 어느 회사가 상위에다가 입장 좀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온 거였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과거의 노사관계에서 이제 한 잡에 점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동안 너무 사용자들 대주주들한테 경영권 뭐 지분도 얼마 없는 경영권들이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들과 관련해서 반발하기보다는 좀 통찰하고 내다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하면 답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걱정처럼 그렇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노사관계 현장에 막 불법 파업이 생기거나 파업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요. 네. 법과 제도는요. 예측 가능성과 공정한 적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규제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규제가 합리적이고 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판단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했고요. 이제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